제가 오늘 아침에 수영을 하고 왔는데 이게 코가 좀 막혀서 제가 약간 소리가 여러분들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량 강화 프로그램 3시간, 한 2시간, 한 40분 정도 시작하게 될 MI 소셜 컴퍼니 김정태입니다. 첫 번째는 ESG와 무형 자산의 시대에 창업가에게 이런 시대는 어떤 의미고 또 어떤 기회일까를 같이 나눠보고요. 특히 임팩트를 지향하는 사회적 기업 또 소셜 벤처분들에게 이런 기회가 어떤 자신감을 드릴지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타트업은 기술이 존재하거나 혹은 시장에서 뭔가 기회가 있을 때 들어가는 스타트업들이 많았죠. 근데 최근에는 사회 문제, 기후 문제, 불평등의 문제, 인구 소멸의 문제라든지 문제에서부터 이 문제를 풀고자 하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실제 비즈니스는 그 뒤에 뭔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기업가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는 이쪽에서 한 10년 동안 활동하면서 이런 기업가들이 정말 더 많아지고 있는 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었는데요. 그 왼쪽 보시면 쉐코라고 하는 수질 정화 드론 로봇을 만들고 있는 기업은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것에 대한 처음부터 관심이라기보다는 해양에 버려지는 그 기름이 유출되고 이런 부분들이 다 모든 사람이 가서 물론 자원봉사를 하고 닦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하긴 하지만 굉장히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그 바다의 기름을 제거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현재 투자를 유치하고 다양한 대기업들과 함께 비즈니스 모델들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에서처럼 존재하진 않지만 그 비시장과 비고객, 즉 환경이나 사회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이런 기업가들 볼 수 있겠죠. 저 오른쪽에 있는 디지로그는 저희가 현재 육성하고 있는 농식품 분야의 스타트업인데요. 그 최근에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깻잎도 뭐 엄청 비싸고 농식품에 대한 물가들이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일손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히 농작물은 신선한 새벽에 뭔가 작업을 해야 되는데 현재 그런 근무제의 그런 모습이라든지 또 외국인 근로자를 과거처럼 그렇게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농작물을 만들기 어렵고 그만큼 물가가 높아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외에도 그 농작물을 잘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제초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농약도 뿌려야 되는데 사실 그 농약이 필요한 것에만 들어가야 되지만 모든 농작물에 다 뿌리다 보면은 불필요한 그 농약을 쓰게 되고 그만큼 토양이라든지 물에 대한 오염이 많아지는데 정말 병충해가 있는 곳에만 딱 그러한 농약을 살포하는 이런 무인 로봇을 만들어서 일손에 대한 어려움이 없이 그 주인은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쉬시고 이런 기계가 새벽에 쫙 돌아다니면서 물 주고 관리하고 또 병충해가 있는 것만 농약을 살포하는 이런 부분들도 마치 비즈니스에 대한 경영 백그라운드 혹은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관점보다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시작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런 임팩트 투자 케이스 스터디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의 크기가 앞으로 오게 될 시장의 크기와 비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팀들을 주로 주목하고 있고 이런 팀들이 BM의 경쟁력을 갖추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은 인간다운 삶의 회복, 희년이라는 것에 기여하고자 하고요. 저희는 경제에 있는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탕으로 비즈니스가 혁신할 수 있고 그런 혁신의 기회가 또 투자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컨설팅과 엑셀레이팅 투자를 통해서 접근합니다. 2016년에 저희 회사가 비콥이 되었는데요. 비콥은 재무적인 영향력 외에도 비재무적인 프로세스에서도 저희가 부정적인 임팩트는 감소해 가고 또 긍정적인 임팩트는 강화시켜 가는지를 중요하게 여기는 체계가 있는데요. 2016년부터 비콥 인증을 계속 받아서 지배구조라든지 구성원, 커뮤니티, 환경 그리고 고객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들이 좀 더 투명하게 또 부족한 부분들의 긍정적 영향력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법인 설립을 하시고 혹은 실제 법인을 설립하신 분들은 또 이 비코비 될 수 있는 도전도 해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서 추천드립니다. 저희가 투자 쪽은 대략 한 90건 정도 투자를 진행했고요. 현재 운용하는 자산이 한 400억대 초반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런 자산이 많아지는 부분들도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팀들이 많아지고 있다라고 하고 또 생태계가 그만큼 크게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과거에는 정말 작은 금액 그리고 1년에도 몇 개 안 되는 기업에 투자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확실히 생태계가 정말 많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올해 팁스 운용사로 선정이 돼서 다양한 분야에 집중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는 일반적인 창업, 그냥 기술 창업이라고만 하진 않고 저희는 농식품, 관광, 환경, 해양수산, 스포츠, ICT, 로컬, 이머징 마켓, 문화예술, 디자인과 같은 조금 더 엣지 있는 또 라이프 스타일과 연결이 되는 부분들이 좀 더 주목하고 있고요. 최근에 뭐 대부분의 기업들이 사실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기술 창업이나 기술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가 보기보다는 이렇게 명확한 테마가 있는 곳들도 저희가 주목해 가고 있습니다. 전국에 엑셀레이터가 한 380개 되는데요. 그중에 인력이라든지 운영자산에서도 저희가 사회적 기업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런 규모도 다른 일반적인 엑셀레이터와 비교해서 뒤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줬고요. 생태계가 그만큼 확실하게 커졌다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기반으로 저희가 투자한 기업들을 매칭해 보니까요. 가장 많은 곳은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쪽에서 저희 팀들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양질의 일자리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그리고 웰빙, 복지 증진 이런 쪽에 저희 팀이 많으니까요. 한번 아시는 팀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런 팀들도 어떤 임팩트를 내가고 있는지 기회가 되시면 한번 검색해 보시면 이런 팀들의 이야기들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에서 제 키포인트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이게 네 가지인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비시장과 비고객을 탐색하는 스타트업들 혹은 소셜벤처에 왜 기업과 투자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무형자산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두 번째는 비시장과 비고객에 탐색해야 할 필요가 높아지고 있다는 두 가지 관점의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업과 투자자가 이러한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는지를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요즘 많이 듣고 계시죠? 이런 거의 흐름들 그리고 투자자가 비재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재무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또 투자 전략 부분들을 간단하게 첫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친숙한 로고가 있는 기업들이 어떤 공통된 아젠다에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여기에 있는 기업들 248개는 우리는 사업을 중단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75개의 기업들은 사업을 축소한다라고 발표하는데요. 이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인데 공통점이 있지 않은 이 기업들은 과연 어떠한 공통적인 아젠다에 비슷한 목소리를 냈을까요? 바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러시아에서 이미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철수하거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아예 투자를 빼는 그런 결정들을 하게 됐죠. 자, 이런 부분들이 바로 비즈니스에 있어서 게임의 규칙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BP의 사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시장의 매출이 2천억 원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2천억 원을 포기하고 러시아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하는 거가 장기적으로 BP에게 이익이 된다라고 이사회에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왜 이익이 될까요?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런 정의롭지 못한 상황에서 돈을 버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될 투자자라든지 다른 핵심 마켓에서 감소하게 되는 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말 그 핵심 인재들이 회사에게 실망해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한다든지 또 정말 뛰어난 인재들이 BP에 입사를 해야 되는데 이런 모습에 실망을 한다든지 혹은 그 고객들이 보이콧을 한다든지 또 규제라든지 이유 관점에서 여러 가지 그런 정책의 변화들이 회사에게 불확실성을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의 총합이 2천억 원을 버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비재무적인 영역에 있어서 이런 요소들이 의사결정에 영향을 주는 시대가 됐다. 이게 바로 ESG가 보여주고 있는 새로운 문법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무형자산이 많아지고 있고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는 이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것을 활용할지가 중요할 거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엑셀러레이터들이 대거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본시장이 상장회사에서부터 변화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가장 큰 연기금이 변하고 있고 연기금의 돈을 받아서 굴리고 있는 자산운용사가 변하고 있고요. 자산운용사의 투자를 받아야 되는 상장회사들이 그것을 변하고 있고 그 상장하기 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국 비상장의 또 초기 단계 저 밑으로 내려가면 스타트업들이
또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투자자들이 역설적으로 이런 ESG나 무형자산을 관리하고 있는 스타트업에게 투자할 확률이 더 높아질 테니까 이런 부분을 보겠고요. 세 번째는 기존의 재무적인 투자자 외에도 기업이 자신들의 산업에 비시장과 비고객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이미 그 영역에서 탐색하고 있는 선행 지표인 스타트업들에 주목하고 그런 기업들에게 투자할 확률들이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B2C의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대기업은 어디일까? 그리고 저 기업들과 우리가 함께하거나 투자를 유치하거나 저곳과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부분과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들의 비즈니스 모델의 지속 가능성이 더 커질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러한 골든서클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 개념이 존재하죠. 왓이라는 어떤 결과물에 생각하기보다 먼저 왜 기업이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업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ESG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기업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도덕적이지 않고 공정하지 않고 포용적이지 않고 다양하지 않고 컴플라이언스나 법규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는 그만큼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 Y와 How, What이 일치가 되는 부분들이 바로 전 세계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비즈니스의 새로운 재편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주주 중심의 주주 자본주의에서의 패러다임에서 이해관계자 중심의 자본주의의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벌써 세 번째 시간이 찾아왔네요. 저희 여러분 함께 세 번째 시간 계속 집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처음에 ESG와 무형자산 이야기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관점에서 ESG의 특히 소셜, 어떠한 지표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이제 ESG를 떠올렸을 때 좀 더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ESG,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쪽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임팩트라는 부분들을 어떻게 측정하거나 혹은 보일까, 보이게 할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하면 좋을지 여러분들 제가 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시간상 조금 더 이따가 질의응답 있으시면 댓글로 여러분들이 좀 주시면 좋을 거니까 첫 번째 내용, 두 번째 내용, 그리고 지금 하는 세 번째 내용 다 통합하고 또 그 외에도 여러분께서 좀 궁금하게 여기시는 부분들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질문이 많이 없거나 또 질문이 없어도 충분히 다 이해가 됐다라 하시면 뭐 빨리 끝날 테니까 여러분들 하시는 또 일들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면을 네. 음? 네. 이 다섯 가지 이야기 할 건데 임팩트 커뮤니케이션 우리가 왜 필요할까? 다음 두 번째 스타트업인데 뭐에 초점을 두고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 시작하는 것을 어떤 부분 시작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에 그 외부에서 공신력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다섯 번째 외부 사례는 어떤가요? 요거 제가 다섯 가지로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볼게요. 첫 번째, 스타트업이 ESG에 관련된 우리는 이런 거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될 커뮤니케이션을 왜 해야 될까는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듣고 뭔가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저는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라고 하는데요. 결국 커뮤니케이션이나 소통은 내가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 청자를 중심으로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겠죠. 그래서 이 기업이나 투자 관련해서 게임의 규칙이 앞서 첫 번째, 두 번째 발표를 통해서 ESG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거를 우리가 소통해야 될지 여러분 좀 더 이해하셨을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ESG의 투자를 보면 이렇게 7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그럼 이런 7가지 유형이 바로 힌트가 된다는 거죠. 출제자가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가 이런 유형을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거꾸로 스타트업은 이런 부분들을 지켜야 되겠구나,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과 관련이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그 투자자가 어떤 관점에서 또 국가대표 선발위원회가 어떤 관점에서 국가대표를 선발하는지 그 평가 기준과 채점을 좀 여러분들이 먼저 살펴보았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하시면서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을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근데 우리는 정말 초기고요. 이제 개인 사업자 만들려고 하고 법인 만들어도 이제 얼마 안 됐는데 그러면 무엇에 초점을 두고 관리해야 될까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임팩트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정상의 임팩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창출한 그 결과물로서의 임팩트가 있는데 아무래도 초창기 스타트업 혹은 예비 창업자는 그런 이미 결과물, 아웃풋이나 창출된 아웃풋으로서의 임팩트가 무엇인지를 측정하고 혹은 난이도가 높지만 화폐화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하실 때가 아니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하는 운영상의 과정상에서의 임팩트를 관리하고 더 나은 방법이 있을 건가? 더 적은 에너지를 쓰는 방법은 뭐야?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상호작용과 사회적 자본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운영상의 임팩트 창출에 집중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고드립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운영 방식과 임팩트 비즈니스 모델 두 가지로서 임팩트를 하는데요. 운영 방식은 말씀드렸죠. 도넛을 만들고 떡볶이를 만드는데 그 도너츠와 떡볶이를 만드는 재료를 소싱하고 재료를 막 칼로 이렇게 따다닥 준비하고 또 그런 부분을 냉장고에 보관하고 손님에게 대접을 하고 손님의 책상을 저기 테이블을 치우고 계산을 하고 이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임팩트를 더할 수 있고 낭비를 줄이고 그다음 환경적인 그러한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줄일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하면 거기서부터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 오른쪽에 있는 Doing Impactful Things는 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만들어지게 되는 성과와 실제 창출된 사회적인 영향력을 말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당장의 사회적인 여러분 시작 단계에서는 어려울 수 있을 겁니다. 자, 저 오른쪽의 영역은 예를 들어 저희가 투자한 기업 중에 대나무 칫솔을 만드는 프로젝트 노아 혹은 닥터 노아라고 불리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대나무 칫솔을 통해서 플라스틱 칫솔을 대체하죠. 그러면 하나의 대나무 칫솔이 뭐 30만 개가 팔렸다. 그럼 그 30만 개를 통해서 절감된 플라스틱 칫솔의 양이 이 정도고 이 절감된 플라스틱의 칫솔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절감된 이산화탄소 양이 얼마다라고 하는 순간 그게 바로 이렇게 창출된 아웃풋으로서의 결과물로서의 임팩트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서 운영 방식에서 어떻게 했고 그다음에 그 대나무를 기르는 지역사회 사람들이 이거를 통해서 가처분 소득이 높아지게 했다. 대나무를 기르는데 교육을 시킨다. 그다음에 이 대나무를 뭐 해가지고 운송하는 방법에서 그냥 트럭을 쓰는 게 아니라 어떤 트럭이 어떤 창고에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빈 트럭을 우리가 활용해서 어차피 빈 트럭으로 가는 트럭에게 이 대나무를 옮겨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절감한다, 기름을 절감한다, 운영 방식에서의 그런 임팩트를 충분하게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하나의 또 팀으로서 존재한다면 이런 아이디어들을 많이 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세 번째, 운영과 가정의 임팩트에서 그럼 먼저 시작한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저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회사 구성원들이 한번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면서 시작할 수 있는 가장 값싸고 돈을 쓸 필요가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처럼 제가 설명드렸죠. 우리가 떡볶이 회사, 떡볶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떡볶이 재료를 조달하고 또 요리를 하고 손님에게 그 떡볶이를 전달하고 또 쓰레기도 뭐 줍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은 없는가? 우리가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떡볶이의 재료를 납품하는 큰 대기업이 있고 또 하나는 품질은 똑같고 뭐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지역에 있는 바로 어떠한 소상공인이 그 오래된 전통의 떡 방앗간에서 만들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예를 들은 겁니다. 품질은 똑같아요. 그러면 진짜 한 250km 이상의 먼 곳에서 화물차에 실려서 또 그 냉장차에 실려가지고 전기 이산화탄소 많이 가져와야 되는 그런 운송을 통해서 가져오는 그 떡볶이 재료를 선택할지 아니면 지역에서 그 소상공인으로서 오래된 떡 방앗간을 하고 있는 곳에서
그 떡볶이에 그거를 가져올지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게 더 좋을지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자는 거죠.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도 있고 또 사라져가는 소상공인을 지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절감할 수도 있으니 이게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운영 방식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 구성원들과 대화를 나눠보시는 걸 기대합니다. 자, 네 번째는 창출하고자 하는 임팩트를 외부에 공신력 있게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그 중에 하나가 아이리스 플러스인데요. 이 부분이 그렇게 쉽지는 않으니까 제가 여기는 좀 간략하게 빠르게 넘어가고 여러분들이 추후 이런 쪽에 진짜 관심 있으시면 조금 더 그 리서치를 하시거나 또 이게 진짜 필요할 때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리스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임팩트를 측정하고 공유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 도표에 보면 제일 위에 UN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는 게 있죠. 가장 쉬운 방법은 스타트업이나 투자사가 우리가 투자한 스타트업이 지속가능 발전 목표 17개 중에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어떻게 보면 가장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그거는 좀 추상적입니다. 그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아이리스, 오늘 말씀드린 이런 방법인데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러한 테마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임팩트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지표를 따라가야 되는지를 이미 전 세계에 공인된 내용들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투자 활동을 할 때요, 저렇게 활용도 하는데요. 지속가능 발전 목표 관련해서 또 위쪽은 세 가지의 매트릭스, 또 왼쪽 보시면은 에너지, 그다음 소비재, 헬스케어 뭐 이런 쪽에 구체적으로 저러한 테마의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창출하길 원하는 지표들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작게 나와 있지만 나와 있습니다. 어떤 거는 일자리 창출도 있고요. 어떤 부분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어떤 부분들, 어떤 것은 뭐 그린하우스 가스 그 배출을 줄인다든지 그냥 환경적으로 좋은 임팩트를 갖는 것에 투자합니다라고 하면 이건 모호한 거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까지도 말할 수 있어야지 실제로 관리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고 그 목표를 추구해 볼 수가 있어서 실제 임팩트 와싱 혹은 그린 와싱이 벌어지는 이유는 환경 말고 그 다음에 환경을 10가지로 쪼개서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10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해야 되는지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실행한 것에 대한 것을 정량화하는 수치들이 무엇이 그러면 중요한지를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모호하게 진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리스 플러스는 그 수치를 뽑아내지 않으면 안 하는 거다라고 명확하게 이렇게 되는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팩트 커뮤니케이션에 참고하면 좋은 사례 말씀드리고 여러분 질문 있으면 받도록 하겠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이렇게 리포팅을 했던 회사 중에 하나가 영 파머스인데요. 보시면은 이런 스토리도 중요합니다. 왜 창업을 했는지 중요한데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소개 자료나 이런 걸 쓸 수 있겠고요.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거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떤 데이터들을 만드는데 저희는 이런 식으로 어떤 임팩트를 만들고자 하는지를 변화 이론이라고 하는 접근이 있습니다. 변화 이론이란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서울에서 부산까지라고 한다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우리가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흐름을 이런 도표나 이미지, 비주얼로 말씀해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서울역에서부터는 뭐 KTX를 타고 어디까지 갑니다. 그 다음에는 뭐 지하철로 갈아탑니다. 그 다음에 택시를 탑니다.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뭐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 기업이 제품과 서비스를 통해서 단계적으로 어떤 단계를 거쳐야지만이 궁극적인 목표에 다다를 수 있는지 이렇게 이걸 저희 임팩트 체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데 이런 거 만들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임팩트 체인별로 다 KPI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향하는 이런 것들을 이제 모니터링하고 수집하셔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걸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례들을 보시면서 스타트업을 창업한다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의미합니다. 마켓과 커스터머 핏 중요하죠. 하지만 기업이란 것은 단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까지 어떠한 임팩트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지도가 필요할 거고요. 그런 지도 속에서 재무적인 것 외에도 비재무적인 ESG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도 중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소통하는 것이 앞으로 더 중요할 테니까 여러분들 이 창업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혹시 이런 부분에 아직 고민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고민을 시작하게 되는 첫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미 고민을 시작하신 분들은 이런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자신감 얻으시고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또 준비하신 모든 것들 잘 되시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